2026년 수준의 로봇 기술이 MH370 미스터리를 해결해 줄 거라고 들었어요. 대신 1억 달러가 보잉 777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쓰였죠. 잔해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이 비행기를 찾는데 의지해온 계산이 애초부터 거짓이었는지가 진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MH370 수색이 그냥 끝나버린 걸까요? 제1장 1억 달러짜리 아무것도 없는 지도. 2026년 1월 23일 항공 역사상 가장 첨단의 수중 로봇 함대가 남인도양을 떠나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239명이 탑승한 채 사라진 보잉 777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확인된 잔해는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수색팀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인 약 5만 4천 제곱마일, 그리스와 맞먹는 크기의 해역을 지도화했습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 수마일이나 항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해류, 심지어 자율 시스템마저 멈추게 할 만큼 거센 날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션 인피니티의 거대한 자율 무인 잠수정들은 평범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잠수정들은 약 2만 피트 아래까지 잠수했으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3개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 깊이의 압력은 잠수함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봇들은 해저를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스캔했습니다. 만 28일 동안만 작동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날씨 때문에 작업을 못했지만 그들은 약 5,800평방마일의 목표 구역 중 절반 정도를 탐색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정밀하며 진보된 기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해냈고 오션 인피니티 CEO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지금까지 투입한 것 중 가장 정교한 기술이었고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잔해지대도 파편도 보잉 777의 작은 조각 하나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수색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시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애초에 항공기 추정용이 아닌 위성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성은 원래 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계산을 했고 그 결과 전 세계 항공업계가 10년 넘게 신뢰한 수색구역이 형성됐습니다. 2장 명확함의 잔인함. 2026년 3월 8일 오션 인피니티의 CEO 올리버 플렁킷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MH370 실종 12주기와 겹쳤습니다. 대규모 실패에 대한 기업 성명 기준으로 볼 때 이 성명은 놀라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전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션 인피니티가 지금까지 사용한 것 중 가장 첨단 기술을 투입했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찾은 곳에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해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탐색한 지역을 제외하고 가능성을 좁혀 앞으로 조사자들에게 더 명확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완전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또한 만약 12년 동안 오지 않은 관을 기다려온 239가족 중 한 명이라면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배제를 통한 명확성은 화이트보드 위에서는 위안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가족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위성 연결과 첨단 장비를 갖춘 수색 선박 출항을 지켜봤지만 결국 선박들은 빈 해저지도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의 일부, 플래퍼, 플래퍼론, 플랩페어링, 수평 안정판 패널 등이 레위니온과 모잠비크 해변에 떠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MH370이 이 바다 어딘가에 있고 잔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너무 불완전한 지식이라서 마치 마무리라기보다는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승객과 승무원 가족을 대표하는 옹호단체인 보이스 370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오션 인피니티 계약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반구 겨울이 지나간 뒤 수색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견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른 유능한 심해 탐사 업체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호소가 계약 논리만큼 정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사람들답게 그 합의를 매우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항공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션 인피니티가 수색 계약 연장을 요청한다면 주저없이 승인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조사국은 이번 수색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가족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션 인피니티는 전담 수색 선박이 이후 다른 임무에 재배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기관들에 의해 처리되고 종결된 이야기의 행정적인 사후 처리입니다. 서류는 제출되었고 보도자료도 작성되었습니다. 수색구역은 제외되었고 이는 곧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쪽 바다 어딘가에는 보인 777 한 대가 여전히 해저에 가라앉아 있으며 우리가 12년 동안 해왔던 질문들보다 더 나은 질문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장 7개의 호오류. 2026년의 실패가 단순히 엄청난 비용이 든 실망 그 이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수색구역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수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면 2014년 3월 8일 밤에 조사관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기업의 지나친 비용 절감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만한 결정으로 위성통신 서비스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마셋이라는 영국 회사에서 제공했는데 이 회사의 위성은 화물선 통신부터 장거리 항공편의 기내 연결까지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산형 패키지였고 전송의 GPS 위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MH370편 이 통신이 끊기고 6시간 동안 추적되지 않은 채 사라졌을 때 여전히 비행 중이었다는 유일한 증거는 7번의 자동 전자 핸드쉐이크 신호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호들은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과 인도양 상공 22,000마일 위에 있는 상업용 위성 사이에서 전송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원래 항공기를 추적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성은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7번의 핀 신호가 전부였고 이것이 한 나라만 한 수색구역을 정하는 근거였습니다. 또 그 핑 신호에 대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신호들에는 위치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GPS도 없고 고도도 없고 방향도 없고 속도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줄 만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신호에는 메타데이터, 즉 두 가지 값이 포함됐습니다. 첫째는 타이밍 지연으로 각 전송 시 비행기가 위성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엔지니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해당 거리의 모든 위치를 표시하면 하나의 호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값은 비행기와 위성의 상대적 움직임으로 인한 도플러 주파수 변화로 엔지니어들에게 비행기 방향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타이밍 지연으로 그들은 7개의 호를 얻었습니다. 도플러 이동은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었고 그 결과 확률의 통로가 남인도양 위로 수렴되었습니다. 7번째 호, 즉 침묵. 전에 있었던 마지막 전송이 결승선이 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은 이 남쪽 구간 어딘가에서 비행기가 연료를 다 써버리고 엔진이 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조 동력 장치가 마지막 자동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잠깐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공기는 조종사 없이 바다로 하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령 비행 이론이라 하며 반응 없는 비행기가 자동 조종으로 연료가 닿을 때까지 직선 비행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핑 신호를 수신한 위성에 이미 알려진 궤도 흔들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4시간마다 약 3도 정도의 주기적인 남북 방향 흔들림이 있었죠. 이런 종류의 오차는 항공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할 때 반드시 보정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공기의 위성 단말기가 연결됐을 때 그 보정값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거죠. 위성의 경사각 파라미터가 0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성이 완벽한 궤도에 있다고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위성은 완벽한 궤도에 있지 않았죠. 여러 위성 전문가들이 2014년 5월 비행기 실종 2달 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도출된 수색구역의 정확성에 대한 모든 영향은 공식적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대부분 그냥 넘어갔죠. 두 번째는 유령 비행 과정이 비행기가 약 6시간 동안 직선으로 일정한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했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즉 모든 방향 전환, 고도 변화, 속도 조정은 최종 위치를 호를 따라 이동시키며 경우에 따라 수백 킬로미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모델은 가능한 가장 단순한 비행 방식을 선택했고 그 위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색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리고 이 부분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는데 7번째 호는 결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확률 통로였습니다. 비행기의 마지막 위치가 이러한 가정에 따라 계산된 대략 1200마일 길이의 고리였습니다. ATSB의 수년간의 작전부터 오션 인피니티의 2018년 탐사,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 재개될 탐사까지 전체 수색 작업은 고리의 어느 구간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일종의 근거 있는 도박에 불과했습니다. 연료 모델링, 해를 분석, 유령 비행 이론에 근거한 도박이었습니다. 원래 목적이 아닌 위성 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수색 구역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같은 통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옹호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실패가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기업 성명보다 훨씬 더 불편한 무언가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그 구역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그 구역을 그곳에 두게 한 계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만한 판단을 떠받칠 만큼 충분히 탄탄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2014년 5월에 이미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위성 전문가들의 질문은 조용히 묻혔고 그 사이 배들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심연의 그림자.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이 수색 관계자의 책임을 면제하진 않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바닷속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수색구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격동적인 심해 해저 중 하나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로큰 리지 지형은 고대 화산 활동과 판의 균열로 형성된 거대한 해저 고원입니다. 이 지형은 수색구역의 북쪽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사는 하나의 급경사면에서 16,700만의 피트가 넘게 떨어집니다. 해저 절벽은 주변 해저보다 3,300피트 이상 높이 솟아 있습니다. 경사는 일부 구간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고 중간 규모 도시만한 단층 블록들이 지형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깊은 곳은 약 5,900피트입니다. 이 지형은 여러 곳에서 그에 버금가는 수직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 이전에는 이 지역이 유용한 해상도로 한 번도 지도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위성 기반 해저 지도는 픽셀당 4,900피트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로 200피트짜리 항공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 수중 로봇들이 주로 사용하는 탐지 도구인 사이드 스캔, 소나는 양쪽으로 음파를 발사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장비는 평평하거나 완만하게 굴곡진 지형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절벽의 음향 그림자에 숨겨진 물체는 사실상 탐지할 수 없습니다. 2600피트 깊이의 해저 절벽 아래에 있는 항공기는 잘못된 각도에서 접근하면 소나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텅 빈 해저와 구분되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수색구역에 있지만 우리가 못 찾은 걸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12년 동안 3번의 대규모 수색 작전이 모두 실패한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식 조사가 10년 동안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해온 질문으로 이끕니다. 제5장 WSP와 반란. 오션 인피니티의 로봇들이 공식 수색 구역을 스캔하고 있을 때 리처드 가프리라는 은퇴한 영국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다른 곳에서 공식 조사팀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프리는 괴짜가 아닙니다. 그의 제안이 진지한 대화에서 제외될 만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니 그가 괴짜가 아님을 미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는 보잉 747과 파나비아 토네이도 항공기에 항공전자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이 사건을 분석해온 자원봉사 엔지니어, 조종사, 과학자들의 모임인 MH370 독립그룹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도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격을 갖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에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고드프리는 위스퍼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WSPR은 약한 심호전파 리포터, 느 약자이며 이는 전 세계 아마추어 무선국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대기 중 무선 상태를 테스트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 무선국들은 2분마다 전 세계로 저전력 신호를 송신하며 모든 결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고드프리의 주장은 대형 항공기가 이러한 신호 경로 중 하나를 통과하면 데이터에 그림자처럼 감지 가능한 교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8일 밤에 위스퍼로그를 샅샅이 조사함으로써 그는 MH370의 실제 비행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결론은 비행기가 남위 33도 부근, 퍼스에서 서쪽으로 약 1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공식 수색이 이루어진 지역의 한가운데입니다. 과학계의 반응은 외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회의적이었습니다.
무선통신 전문가들은 항공기에서 산란된 신호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감지하기에는 몇 자릿수나 차이 날 만큼 너무 약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빅터 이안넬로는 MH370 커뮤니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 분석가 중 한 명이자 과거 고드프리와 협력했던 인물인데, 그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반박을 발표했습니다. AKSB는 고드프리가 MH370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했지만 위스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긍정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위스퍼가 틀렸을 수도 있고 현재 과학계의 합의에 따르면 아마도 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드프리의 진짜 공헌은 무선 방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입맛의 수학이 판결이 아니라 가설로 다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요구에 더 가깝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지금은 반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6장 능동적 조종사 이론입니다. 유령 비행 이론 기억하시나요? 이 이론은 MH370, 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편차 없이 비행하다가 수학적으로 예측된 정확한 해역에 곧장 추락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색 구역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바다가 비행기를 숨겼거나 유령 비행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두 가지 설명만 남습니다. 비내에서 아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했거나 누군가가 여전히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명적 고장 가능성을 주장하는 측도 근거가 있습니다. 일부 조사관들은 화재나 갑작스러운 전기 고장이 트랜스폰더, 에이카스, 그리고 무전기를 한 번에 모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외부와 연결이 끊기자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산소증이 시작되기 전 약 30, 60초의 유효 의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잉 777의 자동 조종 장치는 탁월한 중복 설계로 인해 사람이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비행 상태로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유령 비행이지만 사악한 계획이 아니라 절박한 비상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이론이죠. 문제는 그 6시간입니다. 항공 역사상 승무원 전체를 무력화시킬 만큼 심각한 기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1시간 이내에 항공기를 파괴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의적 행동 이론이 제기됩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겠지만 이 이론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MH370, 이 항로를 벗어나 표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MH370은 정확하게 180도 방향을 전환했고 이후 인도네시아 레이더 감시를 피하는 경로를 정밀하게 따라갔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은 말라카 해협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다시 켜졌는데 이 조작은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하리 아마드샤 기장의 집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FBI 분석관들은 쿠알라룸푸르 출발 모의 비행을 나타내는 6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행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인도양의 외딴 구역 위로 하강했습니다. 이것은 MH370의 재구성된 경로와 매우 유사한 비행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터 데이터는 10년간 논란과 신뢰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공식 보고서는 기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수색 실패는 연료 계산이 가리키는 곳에 착륙할 필요가 없는 계속 조종하고 있던 조종사를 조용히 시사합니다. 최종 방향을 바꾼 통제된 활공, 이 일이 어디서 끝날지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중 어느 하나라도 아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가정만으로 만들어진 수색구역 밖에 잔해를 남기게 됩니다. 제7장 침묵의 지정화. 2026년 3월 8일 오션 인피니티가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한 이후 어떤 정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교통부 장관도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항공사고 조사국은 추가 진전이 있을 경우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년에 걸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미스터리는 행정적으로 조용히 처리되어 사라졌습니다. 돈과 그로 인한 곤혹스러움을 고려하면 이런 침묵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말레이시아는 항공교통관제, 군 레이더 감시,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수년간 관리해왔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 ATSB에 주도한 국제 합동 수색만 해도 약 2억 호주 달러가 들었습니다. 중국은 탑승자 239명 중 153명을 잃었고 이 비극 이전부터 말레이시아와 복잡한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관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단체도 또다시 허탕을 칠 수 있는 추가 수색에 자금을 지원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스 370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은 6월에 조용히 만료되며 지불해야 할 청구서도 열릴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남인도양 어딘가 아니면 그 너머 어딘가에 보잉 777 한 대가 무언가의 바닥에 가라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수색 장비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없는 곳에 지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MH370을 둘러싼 인간의 실수, 기계적 고장, 그리고 제도적 태만의 엄청난 규모에 당신이 지금껏 받아온 모든 탑승권을 의심하게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항공 재난들 속입니다. 당신의 비행 공포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